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그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 당을 좀 바꿔보겠다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수도권 친구들, 젊은 친구들로 해서 이 당 국민의힘을 좀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걸 좀 가동하겠다 했는데 김효연 씨가 오산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험지로 가셨죠. 그렇게 해서 오산이 험지인가요? 험지죠. 왜요? 오산이 상대가 안민석인데? 그렇죠. 근데 안민석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60% 가까이 득표를 했을 거예요. 네. 지역구 장악력은 좋잖아요. 안민석. 좋지요.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한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고, 뭐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레이나 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거의 정치 데뷔하자마자 아마 출마를 또 한 거니까 맞죠. 그 인재영입 아마 상당히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좀 강점이 있지만 또 이제 지역 정치는 또 다른 점들이 있고 당시에 뭐 중앙당도 많이 지원을 못했고 러브버그 같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가스라이팅 하면은 초반에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정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권한대행 정책보좌관까지 거의 한 달 겪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당정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많이 그럼 이제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혁신이 꾸려서 잘 하실 거다. 하시겠죠. 박민영은 그분, 박민영 씨는 그분 김효은 씨. 저는 뭐 사실 혁신적인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저는 뭐 주어진 조직과 토대 아래서 조정을 하는 것을 그래도 선호하다 보니 당대표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전당대회 같은 거 있을 때 같은 당 후보가 이렇게 까는 사람은 좀 신기하긴 하죠. 새로운 혁신적이긴 했죠. 그렇죠. 뭐 같은 당 후보는 까야죠. 전당대회인데 다른 후보를 안 까고 이렇게 혁신적으로 까는 사람은 잘 없지. 그래요? 한동훈이 없었으면 박민영이 지금 있었겠어. 지금의 박민영을 만들어준 건 한동훈이야. 그럴 리가요. 저는 그렇게 안티테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당을 안티테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직언을 한 것이다. 직언을 했다. 안티를 안티한 거죠. 제가 오늘 센터링 좀 퀄리티 어떻습니까? 잘 넘기죠? 좋습니다. 잘 어울리셨습니다. 샷다 컬러벌떡 뛰어왔는데 너무 벌써 하드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미룬 거예요? 8월 정도로 제가 8월 계속 정도로? 7월에 막 계속 전당대회 안 한다고 하길래 혁신위를 또 너무 짧게 할 수도 없고 혁신위는 이번 지도부랑 아무튼 같이 가는 개념이니까 아마 혁신위 2달 임기 정도를 전제로 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번에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도부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되고 조은희 이제 비대위원으로 오시고 또 이제 그 김포 갑의 박진호 당협위원장 또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또 김정재 정책위 의장 아마 그렇게 정점식 사무총장 이 정도의 일단 인선이 약간 보도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뭐 기자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끔찍했습니다. 인선이요? 네네. 그냥 뭐 저희 풀 자체가 풀 자체 문제기도 한데 그냥 관리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그렇죠. 관리형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걸 약간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하세요. 그 밑에 보좌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그 의원들의 보좌진. 그럼. 그러니까 좀 힘들게 사신다는 주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 영감 좀 어떻게 해줘. 이런 얘기를 보도사주를. 죄송합니다. 농담인데 어쨌든 항이 들어오겠네 또. 뭐 항이 들어오면 뭐 어떡하라고. 오늘 아침부터 항이 들어왔는데 뭐. 또 아침부터 빨갱이 소리 들었다. 오염수 때문에요? 오염수 때문에 빨갱이라고. 너 왜 자꾸 위험을 축소하니? 내가 문재인 때 그 후쿠시마 때 듣던 얘기를 여기서도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양쪽에서 두들겨 맞아야 잘하겠죠. 그렇죠. 중립적이라고 하는 방증. 그래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걸 두고서 이제 설왕설래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거의 좀 어떻게든 혁신위원회 기여라는 말 하도 이제 많이 까다 보니까 기여 들어간다는 표현이 입에서 나오는데 제가 방송마다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전제 자체를 저는 잘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을 해서 집권을 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게 딱 민주당의 이 3년 전과 똑같아요. 그때도 대선 대패하고 나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뭐 중수청을 또 공략을 하고 여성층 공략한다면서 데려왔잖아요. 비대위원장 공동으로 앉혀놨는데 그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랑 똑같은 롤이었어요. 그래서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86세대 내쫓아야 된다. 최강욱 징계해야 된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또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한번 교수 한 명을 또 데려왔는데, 김은경. 예, 그때 뭐 노인 비하했다라고 그때 그 노인회에 막 찾아가서 또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킬러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우리 찾아봐.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했는데 지방선거 대패하고 오히려 박지원 전 위원장도 쫓겨났죠. 네. 근데 이제 와서 그랬던 민주당이 우리한테 왜 김용태 얘기를 안 들어주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가당착적이라고 보였는데, 제가 피장파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양당제 체제에서의 정치권 생리가 개혁이랑 혁신이라는 게 그냥 관념적인 레토릭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현타 반 그리고 약간 현실 인식 반 이렇게 있어서, 물론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은 대권 주자급이니까 조금 더 그립감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양당제 정치라는 것이 개혁과 혁신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일단 민주당의 사례만 봐도 조금 허망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개혁과 네.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혁신을 안 해서 결국에는 계엄 정국에서 과반을 못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그렇죠.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계엄으로 인해서 집권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과연 민주당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집권을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숙련된 정치인입니다.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만큼의 실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뭐 혁신 개혁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단어긴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사실 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때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 최소한 어떤 뭐 호남 지역에 대해서 정책을 좀 달리 한다든지 스탠스를 달리 한다든지 최소한 이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인가요? 이제 혁신위원장이 그 정도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동안의 태도를 봤을 때는 과연 어떤 혁신안이 나올지에 대해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민주당에서부터 어떤 계속 혁신과 개혁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막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권 민주당이든 진보 진영에서든 보수 진영에서든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놨나라고 물었을 때는 글쎄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의석을 가져간 건 맞죠. 그때 이미지를 통해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브랜딩화된 어떤 정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는 안 되는데, 저는 그 기대보다도 국민의힘이 어떤 그 안을, 혁신적인 안을 내놓더라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적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TK, PK 연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점식이 그러니까. 이제 PK 검찰 출신에다가 뭐 제가 뭐 숨겨놓은 이해가 있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에다가 송원석 의원도 TK 이러니까 이제 지금 똘똘 뭉치기 딱 좋은 구도인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살가운 편이 아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렇죠. 만약 뭐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 했어, 네. 그냥 바로 빠이 이렇게 하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라, 얼마만큼 뭐라고 해야 되지, 당원이든 뭐 다른 사람들이든 약간 지지, 어떤 심정적인 지지를 얼만큼 보일 수 있느냐가 사실 이번 혁신위에서 조금 근데 저는 안철수 하도가 되지 않을까. 혁신위원장은 이번에 정말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거는 당권 포기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혁신위원장이랑 같이 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적합하다라고 하면서도 왜 그 소위 구친윤, 뭐 구주류 세력들 내에서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위원장도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윤 노선을 또 취했던 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쓴소리를 많이 했던 분이니까 못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혁신위원장으로 추대가 되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상당한 또 자기 정치력을 또 발휘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분이 노련해졌구나. 그러니까 대중 정치의 어떤 중도 확장성을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 인정을 받고 구성원들의 지지를 뒷받침 받으면서 뭔가 실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 전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의지, 그 약간 성장만큼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계엄 잘못을 또 하고 탄핵까지 당했으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실패를 한 건 맞죠.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합리적으로 못해서인지 아니면 단일 대우를 못해서인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탄핵 반대론으로 똘똘 뭉쳤을 때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정권 3년 동안을 합쳤던 그런 모든 기간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양당제에서는 보다 선명한 노선 그리고 확실한 방향성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스트롱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무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 그게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왜 옛날에 교실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조카 학포기를 다녀왔는데 이제 보통 저희 세대 때는 학폭이라는 게 없었고 학폭 위도 없었고 네. 학폭도 없었던 게 그 반에서 중심을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만해. 바이브를 뿜어내는 친구. 야 그만해. 이러면 이제 오히려 서열이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느꼈던 거는 그 이제 윤석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너가 말을 때리지 않고 경주에서 이긴 이유는 막 이런 거 아시죠? 네. 채찍을 때리면 진다고. 근데 이제 윤 같은 분들은 좀 채찍질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맞죠? 동의하시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이상했던 거지 채찍질은 하는데. 그러니까 비정신 출신의 한계가 명확했던 거죠. 그 승마를 해보면 알겠지만 말은 승마까지 해야 돼. 전 했었어요. 평론할 저는 이게 아니라 말은 정말 예민한 동물이라서 그죠. 채찍을 들려고 이렇게 채찍을 드는 것도 아니야. 채찍을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주면. 순간 달려요. 그 정도로 얘네들은 되게 예민한 동물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길을 어디로 갈 거다 정확한 이제 타이밍 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리더라고 하는데 이쪽 정당에는 그게 없어요. 그럴 정도의 어떤 바이브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 뭐 김무성 대표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분 실제로 마주치기만 해도 그냥 거의 코끼리 한 마리가 걸어오시는 것 같은 바이브를 뿜어내시는 분이라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네. 며칠 동안 아무런 당대표일 때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무슨 일 있으신가 했더니 내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무게감은 어쨌든 있잖아요. 호불호를 떠났는데 국민의힘에서 뭔가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후보군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게 사실 홍준표 시장이 바이브는 대구를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당을 장악을 못했구나. 그래서 대구로 내려와서 조금 바닥을 좀 쌓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게 탄핵당하면서 모든 게 사실 꼬였는데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용인술이 참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찌릿하면 사실 바짝 쫄아갖고 잘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지 탄핵 당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쪽이 이제 바른정당 여기 고향이잖아요. 바른정당 고향이에요. 둘 다 바른정당이네. 바른정당 계력이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나가면서 그때 이제 김무성이란 사람의 구심점 역할이 조금 하고서 제일 이제 안 좋았던 건 그거였지. 수산업자한테 당한 형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요번에도 이제 대선 때 사실 좀 역할을 하려고 이준석과 또 저기 김문수 뭐 가교 역할을 좀 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김무성 대표와 뭐 좀 약간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최경환 옛날 저기 기획부 장관 그분도 이제 약간 그런 걸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저기한테 지고 저기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한 그 친구 누구야? 조지현. 네. 조지현한테 지고 이래서 구심점 자체가 없어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만 해도 뭐 이렇게 색깔 있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박덕흠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니까 나 돈 많으니까 돈 100억 줄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당에 어른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죠. 그게 문제죠. 이게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자중질환, 민주당도 자중질환이 심각했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니만이 거의 30명 이상 의원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내몰렸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했느냐, 어떻게 새 구심점을 만들었느냐.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내 소위 이제 현 주류 세력에 대한 반난 세력이 일거에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정리가 안 되는구나.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현 주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불패 신화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예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면 뭐라도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대열을 갖추기 시작하고 이제 공천을 통해서 비명 학살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제가 그게 바람직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생리를 봤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야당 내에도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국무위원 30번 탄핵소추안 발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용납될 정도로 이재명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민주당 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구심이 3년 안에 정권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염원을 잃었다라는 것이다. 제가 그 바람직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 양당제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당인이 추종하고 따를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집권을 했거나 집권을 할 수 있거나. 집권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우리도 이제 민주당 같은 좀 계기가 필요한데 뭐 그 계기가 혁신위가 될 수도 있죠. 안철수 위원장이 엄청난 리더십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당원들의 판단을 기다려볼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 말이 되면서 이재명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럴 만한 리더가 있냐를 봤을 때는 뭐 그 이후에 점쳐지는 인물들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있긴 한데, 사실 김동연 지사가 어떤 민주당을 장악할 만한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냐? 아유, 컵라면 점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포스가 있나를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뭐 지금 당 대표 하려는 사람 박찬대 대표나 뭐 정청래 뭐 대표나 이제 박찬대 후보나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저 사람이 바이브가 있는 정치인인가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그런 인물이 없었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수혈되어 오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어찌됐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키우려고는 해요. 근데 양당 모두 지금 윤석열이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끝날 텐데, 그 위에 어떤 그 정도의 포스를 가질 만한 인물이 누가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음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뭐, 아예 그렇죠. 눈에 그거는, 안 들어오는 정도. 그거는 지금 전혀 단계는 아닌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어떡하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어요.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은 후계자를 허용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된 그날이 고점인 거예요. 그 뒤부터 내리막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물리적으로 재집권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면 좀 그렇고 뭐 현 시스템상으로는 네. 집권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럼 다음 구심점은 누구야? 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나마 김어준 같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어른이 있는 거죠. 상황이 있는 거죠. 잘 교통정리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령을 내려주면 그 네. 방향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은 5년짜리지만 그런 스피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의 리더들은 영구적으로 영원하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구심점을 찾아서 이제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를 미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은 100% 박찬대 쪽에 의중이 있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친문이었잖아요. 2018년 때 최고위원도 했었고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혹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감정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튀는 스타일을 정권 초에 정권 입장에선 바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사회의 리더, 소위 큰손들이 정청래를 민다? 이미 5년 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집권이라고 하는 이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어떻게 펀더멘탈을 만들어 나갈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아이고, 저희가 그 박근혜 정권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실각을 하고 나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아무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작 총선 되니까 또 공천할 사람 없다 그러고 또 맨날 사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텐데 얼마나 바뀔지 저도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그 당대표 나가나요? 제가요? 네. 아이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늘 현 시스템 안에서의 조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무총장? 혁신적이긴 하다. 예.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 내에서 젊은 숙련된 정치인, 숙련될 수는 없겠지만 정치 경력이 짧을 테니까 정당 내에서 키워진 정치인들이 좀 치고 올라오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김금혁 씨 왔을 때 네.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저기 뭐
박민영 씨랑 당신들 이렇게 좀 젊은 국민의힘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당 대표랑 다 이제 팀으로 한번 선거 크루를 만들어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나가라. 적긴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국민의힘에다 얘기하고 니네 그 출전비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 그 가입비라고 기타금 내거든요. 그 출전비. 근데 그거 뭐 몇천만 원씩 내야 되잖아. 출전비. 이거 내가 국민의힘 협박해가지고 이거 빵원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 나간다고 하면 뭐 나이든 뭐든 이런 거 좀 어린 애들은 다 그냥 공짜로 해주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 끊었거든. 말투가 약간 그냥 싫다고 하면 내가 이제 바로 욕설 받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의힘과 저는 약간 불편하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함부로 못하는 그래서 해줘 하면은 근데 애들 아니 나는 그거야. 민주당이든 여기든 젊은 애들 빨리빨리 위로 올리는 게 지금 정답인데 그거 왜 당에서 몇 천만 원씩 왜 할배들한테 70억 80억 있는 할배들한테 받는 돈을 왜 꼬맹이들한테 지금 애들 다 자취하는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받냐. 그래서 이제 한 바가지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한번 팀 짜서 지더라도 지면 어때? 그럼요. 근데 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내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네들 그래도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거는 사실. 맞아요. 우리 당이 역동성에 살아있죠. 사실 민주당이 권력 암투가 훨씬 무섭습니다. 안 드러날 뿐이지. 안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 민주당에서 나 잘 이용해 먹는 놈들은 맨날 나 모른다고 한다니까. 진짜 못된 놈들이야. 지금도 국민의힘 정권이었으면 정청래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치. 연판장 공개적으로.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게 안 되죠. 네. 이제 좀 그게 뭐랄까요? 오히려 민주당이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정당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민사회의 힘이 더 강해요. 제가 봤을 때 제도권의 힘보다. 그래서 조금 저항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제도권에서의 대통령인 것이지 그 자체로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진영 전체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근데 저희는 대통령이 한번 뽑히면 대통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좀 뭉치는 경향이 있죠. 좀 추종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이번에 저기 뭐야 언더 73 애들은 무슨 누구요? 박상수? 박상수는 무슨 소주 사진 올리면서 무슨 윤? 그런 것까지 봐요.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요새. 그냥 떠. 그래? 애들은 이제 조롱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지. 내가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저는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틀인가 하루 만에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역시 좀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거 아닌가. 정당인의 정체성이 없고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팬클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자꾸 당내에서 팬클럽 운영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은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당을 운영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로 집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